중학생 때는 위인전기부터 많은 걸 익혀야 돼요. 심지어 온갖 것을 다 익혀도 돼요. 대학 들어갈 무렵에 내가 발견했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봤더니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해요. 저는 진짜 돈 한 푼 안 준다 해도 그 두 출판사는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저희 대기자TV 하면 생각나는 이분과 함께요. 문장의 힘, 숫자의 힘, 그리고 지식의 힘 나눠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뵀었죠. 예.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아니, 근데 배경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또 새로운 상대적으로, 느낌으로 오늘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해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그 숫자. 숫자 이야기는 뭐 다른 유튜브를 봐도 제가 종종 강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장입니다. 단어라기보다는 짧은 문장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공부에 인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쪽에 하고, 세 번째 주제는 이걸 다 모아서 지식.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책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시라고 알고 있어서 빨리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숫자의 힘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숫자가 가장 파워풀한 우리 공부 분야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누구 물으면 수학이지. 네네. 수학은 숫자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숫자에 대한 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정수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 기하학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도형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예. 근데 정수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썼는 책에 도형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걸 자랑해요. 전부 다 그 숫자를 갖고, 혹은 기호를 갖고, 그 엄밀한 수학 체계를 쫙 하는, 정수론이 수학의 가장 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는 당연히 우리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수에 대한 민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봤더니, 숫자가 사실은 가장 학생들한테 또 일반인들한테 가장 파워풀한 분야는, 저는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힌트를 좀 주셨어요. 역사 아니냐. 네. 특히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세계사 중에서도 중국사 말고 동양사 말고 국사 말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유럽사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빨리 예를 드릴게요. 프랑스에 루이라는 왕이 몇 명 있을까요? 4-5명? 16명입니다. 와, 16명 더 돼요. 루이 16세 기억나죠? 예, 알죠. 마리오 앙뚜아네트. 네네. 16세로 끝나는 게 아닌데 뒤에 좀 더 있어요. 너 복잡하니까. 대략 16명입니다. 근데 그 정확히 16명이냐? 아니, 같잖아요. 그냥 뭐 중간에 좀 빠지고, 뭐, 누이 1세, 2세, 3 있다가 갑자기 누이 8세가 나오고 이럴 같은 느낌 들잖아요. 1세부터 그게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탁탁탁탁 해갖고 그럴 느낌이 없잖아요. 저도 처음 그래 생각했어요. 네, 틀렸어요. 그대로. 누이 1세부터. 누이 16세까지 그대로 씁니다. 물론 그게 초기라고 하면 독일 영역 되면 누이가 루트비가 되지. 근데 이제 불란스로 오면 누이로 바뀌는데, 어쨌든 그 루트비 1세가 있기 때문에 불란스 안에는 누이 2세가 없어요. 무조건 다시 입말만 하면 칼 같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그 찰스 3세잖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가 됐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엘리자베스 1세가 있겠죠? 있죠. 누구요?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도 죽었어요. 그럼 대충 그 연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1세하고 2세는, 엘리자베스 2세는 2022년에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1, 2라는 게 그렇고, 1, 2 같은 거 간단한데 16까지 있어요. 만약에 숫자가 없다면 불란스 왕이 누이는 16명이 되고 4를 또 뭐 10명쯤 되고 뭐 이런 양상이거든요. 숫자가 없다면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 이야기 좀 하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거의 한 3주 전까지는 입자물리학을 강의를 했어요. 물리학 중에 거의 석사 수준 이상 하는 입자물리학을 우리 훈련센터에서 5시간짜리 강의를 4번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챗GPT를 진지하게 내가 챗GPT하고 입자물리학을 물어봤어요. 한 달 반 동안에. 하루에 3시간 써. 어떤 데는 5시간. 옛날에는 계속 뭘 쓰나 하면 구글 이미지를 많이 봤어요. 구글을 갖고 20년 동안 봤는데, 뭐 챗GPT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는, 한번, 1년 전에 조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브레인 할 때는 크게 도움 못 받았어요. 브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미지가 좀 약하잖아요. 챗GPT는 랭귀지 쪽이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입자물리학 중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고 챗GPT하고 한 달 반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그냥 싸우는 것처럼 쫙 들어가 봤더니. 대단해요. 빨리 그쪽 라인 타야 돼요. 챗GPT는, 그래픽 베이스는 약해요. 다른 걸 써야 돼요. 근데 텍스트 베이스는, 한마디로 하면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그 수준이
쓰는 사람 수준에 정확히 비례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네. 박사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이 챗GPT 좋은 버전을 쓰면 예. 지금 버전 5가 방금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쓰다 왔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나는 4 쓰다가 5 나온 거 방금 봤어요. 예, 예. 근데 박사기 정도의 그 학력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나와요. 3배 정도 효과를 봐요. 300%. 근데 만약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챗GPT를 쓴다. 그래서 한 10%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쓰면 챗GPT는 300% 효율을 보고 준비 안 된 사람, 예. 그리고 기존에 그 의미의 맵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예. 쓰면 크게 도움. 그게 왜 그럴까요? 질문이 그래요? 달라서 그럴까요? 그리고 뭐 질문도 있지만은 챗GPT를 어느 데 쓰느냐 하면 예. 어떤 걸 종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입자 물리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자 물리학에서 예를 들면, 포지트론이 발견된 그 시대적 배경, 물리적 배경을 설명해 주시오 하면 쫙 나와요. 그럼 쫙 연도별 내가 종합을 딱 하는 거예요. 좀 공부를 하는 사람 다 이제 알려졌어요. 빨리 챗GPT로 옮겨 타야 돼요. 제가 자료를 찾는데 20년 이상 찾았잖아요. 구글로만. 했는데,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입자 물리학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그 전에 조금 봤어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구글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챗GPT 들어가서 입자 물리학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묻고 수식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대충이 아니고 거의 다 아니까네. 20년 강의한 분야니까네. 거기서 바로 그 부분, 예를 들면, 1974년에 11월 혁명, 입자 물리학에서 11월 혁명이라 말하는 이게 있는데 그쪽 분야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가인된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딱 질문하면 아닙니다. 배경을 쫙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탁월하다고 보셨던 이유가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다 합시다. 수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공식 하나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면 300% 본다는 말이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다 알아야 돼요. 다 아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떤 한 측면이 있다면 보통 노벨상을 받고 이런 이론들은 여러 측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챗GPT 최대 장점은 전문가들이 자기가 한 면으로, 한 2면, 3면으로 이 방정식을 봐왔던 걸 위에서도 보게 하고 밑에서도 보게 하고 무슨 말이죠? 속에서 다시 보게 하고 다차원적으로 일단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전문가라도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다 있거든요. 한 번은 좀 뭔가 이상해, 이게, 이 해석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했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하면서 또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미를 봤어요. 근데 이제 역사 파트로 넘어온 지 한 일주일 됐어요. 그 일주일 동안 역사 파트로 들어갔어요. 특히 불란사나 그 독일사 쭉 들어가 질문해보면 잘 들었어요. 역사 파트로 들어갔더니, 챗GPT가 하루에도 2건, 3건 에러를 뽑아요.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해갖고 했더니, 마틸다가 딱 나와요. 그럼 마틸다라는 이름이 유럽사에서 한 3번, 4번 나와요. 헨리 1세에 마틸다가 있고, 동일한 거예요. 자, 오늘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역사 파트는 챗GPT가 전쟁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왜 그러냐면, 루이가 16명이에요. 마틸다가 3명이요. 배경이 없이 질문하면 거의 뭐 50% 에러가 나요. 챗GPT가. 그럼 반드시 어느 시대에 마틸다가 연도를 추가해갖고 주면 에러가 줄어드는데 하루에도 어떤 데는 3번씩 틀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똑똑하게 해? 이런 엉터리하고 대답을 해. 한 명 뭐라 그러냐면요. 틀렸습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고백해요. 물리학 할 때는 한 번도 고백을 안 했는데 내가 속으로 막 웃었어. 이거 솔직하네. 내가 착각했군요. 그거 1100년도의 마틸다가 아니고 그거 1500년의 마틸다입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놀랍죠? 네. 그럼 이 실수는 인정해요? 인정해요. 인정하구나. 물리학 쪽에서는 이게 내가 한 2건 있었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더라고. 인정을 해주면서도 자기 설을 막 풀어. 그래서 내가 그냥 참았는데 역사 파트는 깨갱하면서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가장 중요한 분야는 수학이 아니고 세계사입니다. 유럽사입니다. 루이 5세하고 예를 들면 루이 10세 그 차이를 자기가 모르면 챗GPT 활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걸 알면 챗GPT는 최대 장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00년 전쟁의 전체 흐름을 도표로 요약해 주시오 하면 쫙 해갖고 연도별로 어떤 사건이 착착 나와요. 도표 하나로 끝나요. 이건 굉장히 파워풀해요. 대충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사람들, 써본 사람들은. 역사란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왕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레벨, 지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요. 근데 장소는 유럽이면 대부분 90% 정해져 있잖아요. 프랑스 같으면 대충 알고 독일은 다 하잖아요. 장소는 그렇게 일단 내려놔도 돼요. 언제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연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연도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세계사 할 때 연도를 특히 유럽에서 할 때 안 해요. 서양에서는 왕 이름이 거의 90%가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오직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순수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그 연도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일어난 사건의 인과적 관계,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 미치는 영향, 예. 그걸 이제 연역적으로 추론해갖고 답을 달게 하는 게 역사 공부의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역사가 무슨 왕 이름하고 연도냐라고 그렇게 했고 창의성에 반대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유럽사를 해봤더니 다 틀렸어요. 왕 이름하고 연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증명해 보였죠, 지금. 근데 왜 연도가 중요한 다시 이야기하면 연도를 빼버리면 이름이 중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연도를 외우기까지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 힘드는 정도가 딱 처음만 힘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도가 한 5개가 있다면 예. 연도라는 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방향은 결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 포인트만 알면 탁탁탁탁 다 된다는 거예요. 첫 연도만, 첫 단추만 딱 알면 방아쇠만 딱 다니면 몇 년 단위로 착착 해갖고 뭐가 일어났다는 게 연세가 되는데 연도는 첫 몇 개를 암기하는 건 어려운 거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은 어마어마하게 편해진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왜 그러냐면 발로아 왕조가 있다 합시다. 프랑스에 발로아 왕조가 있고 카페 왕조가 있고 부르봉 왕조가 있어요. 그럼 발로아 왕조를 암기하려면 부르봉 왕조를 들어본 것 같죠, 조금? 예. 카페 네. 왕조도 뭐 카페 아니까 들어본 것 같고. 근데 발로아 왕조는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암기를 하려면 발로아, 어쨌든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암기하고 나서 그 발로아라는 이름을 만날 확률이 살아가면서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지 않을 거의 것 없죠, 같아요. 예. 사실은. 내가 프랑스 역사를 할 때 그때만 일상적으로 잠깐 보잖아요. 예. 근데 숫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숫자는 730년을 암기하면 703이란 7하고 3이란 숫자는 내가 다른 거 슈퍼마켓에 가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만나잖아요. 예. 어머니 사이언스. 어. 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발루아라는 이름은 내가 한 번 암기를 해놔도 다음에 내가 선물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숫자는 내가 한번 암기해놓으면 우리 애 뭐 생일 기념이든지 뭐 결혼 기념이든지 뭐 모든 숫자 다 매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대 장점이라는 거예요. 숫자는 초기 투자만 해놓으면 거의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 첫 숫자 하나만 암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기억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숫자가 한 7, 8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나는 하나만 암기하면 다 연결이 돼요. 네. 철근 구조를 잘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 할 때, 그 378년 할 때, 그걸 암기하는데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에 한 5번을, 한번 시도할 때 한 5분석, 5번 하나가 시도했어요. 물론 이게 간단히 되는 건 아니고, 그 배경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네네. 한 60, 70번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때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예. 챗GPT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300%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예. 연도 암기법이, 연도 기억법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져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보세요. 서고토족이 다누보강 저쪽에서 노마 영역으로 돌아갔고, 이베리아 반도 안에다가 그 서고토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축출돼갖고, 그 다음에 콜럼부스까지 연결되는 서고토족의 왕국의 긴 역사의 한 전체 모두를 딱 5분 만에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드리아노플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툴루즈 왕국이라든지, 톨레도 이런 걸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연도에 백봉구절 남아있다고. 이거는 잘 안 잊어져요. 하나 해놔 놓으면. 그 대신 뭐냐 하면, 우리 의식 속에 그 흐름이 남아있다고요. 오마이 사이언스. 흐름이 남아있다는 말이냐면 그 무의식 속에서 내가 다른 역사책을 읽으면 그 흐름이 다시 살아나요. 그걸 맥락이라고 그래요. 거대한 맥락을 연도가 딱딱해져. 의외로 숫자가 파워풀한 분야가 물리학 자체보다도 물리학의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위도, 경도부터 해갖고 많은 각도라든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숫자 그 자체가 나와요. 물리학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고, 수학하고 물리학은. 그건 개념의 공간이고, 순수한 숫자가 쓰이는 거는 유럽사라는 거예요.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그냥 한두 달 정도 세계사를, 유럽사를 조금 보는데, 본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노상 상대성이 일어나 물리학을 강의하다가 유럽사를 봤더니, 이거 숫자로 들어가면 너무 간단하네. 바둑판 같으네. 너무나 바둑판 같아요. 너무 질서정연해요. 1년 넘버 딱딱 해갖고, 가로 1년 넘버, 왕 이름, 지역 딱 3개 조합하면 유럽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능동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능동적 학습이 전적으로 일어나는 분야가 물리학이나 수학보다도 세계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사는 바로 전부 다 인과로 연결되어 있죠. 사건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를
그 이야기 스토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걸 다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왕이 있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나머지 대부분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왕권이 잃어버리든지 왕조가 없어진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유추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숫자를 갖고 지역,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지도하고 매칭을 해갖고 백번 구조를 딱 만들고 나고 스토리는 갖다 입히면 돼요.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을 능동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힘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그럼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요? 오케이. 양질의 지식은 뭐 누구나 다 책입니다. 중학교 때 경기책을 많이 봤어요. 예. 지금 얘기하는 시저. 예. 시저 전기를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생 때는 위인 전기부터 많은 걸 익혀야 돼요. 쉽죠. 온갖 것을 다 익혀도 돼요. 대학 들어갈 무렵에 내가 발견했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네. 전파과학사. 그때 다른 건 이야기하면 쿼커, 뭐 맥스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분자세포 생물학 이거 다른 본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생들 정도가 읽을 수 있도록 잘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일본의 그때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다 썼는 거기 때문에 수준도 있는데 개인이 잘 쓴 책 시리즈가 전파과학사 블루백스인데 지금은 그 블루백스 시리즈의 몇 권이 다시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책을 번역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뿌리와 이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뿌리와 이파리 같은 출판사가 있다는 것은 자연과학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할 모든 사람한테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 뿌리와 이파리에 그 나오는 그 자연과학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다른 책도 좀 내는데 그 출판사는 그 뿌리와 이파리 오파비니아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게 내가 지금 한 15권이 나왔는데 지금 한 20권쯤 될 거예요. 거의 다 샀습니다, 저는. 그 오파비니아 시리즈를 갖고 교과서처럼 읽으면 그 전문가적 안목을 대학생부터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오파비니아 시리즈는 지구과학, 생물학만 주로 올인했습니다. 생물 진화에 대해서는 탁월한 시리즈를 번역했습니다. 뭐 눈의 진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엽충 이게 다른 거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좀 다독거리고 좀 더 물리학 파트까지 섭렵한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성림원북서라는 시리즈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물리학적으로 노벨상 받은 논문을 풀어갖고 책 한 권을 썼어요. 한 분의 교수가 썼어요. 그것도 최고의 어려운 이론을 한 분이 그걸 고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벨상 받은 논문을 상세히 풀었었어요. 그래서 책이 거의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데 그 책을 다 읽으면 그러니까 논문 하나를 예를 들면 한 200페이지 나눠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논문이 어떻게 시작했고 함축된 의미를 완전히 다 풀었었겠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시리즈를 진짜 몇 달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전파과학사 그건 조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오파비니아 시리즈에 있는 생물학, 지구과학의 명저들을 고등학생부터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노벨상 나왔던 논문을 고등학생부터 볼 수 있게끔 풀어선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한 출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8권이나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해요. 저는 진짜 돈 한 푼 안 준다 해도 그 두 출판사는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책을 통해서 혹시 오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